안녕하세요, 미스터 부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상한 결과라서 이건 크게 놀랍지 않은데 파월 의장의 발언과 점도표에서 보인 금리 인하 시그널이 시장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내의 금리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점도표에서는 2에서 3회가량의 금리 인하 의견이 다수인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보다 적극적인 QT도 이뤄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와 QT가 어떻게 배분되어 이뤄질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표상의 미국 경제는 꽤나 탄탄해 보입니다. 간혹 일부 섹터에선 경고등이 들어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견고해 보여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이유로는 현재는 미국 경제가 괜찮아 보이지만 이 장기간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혹여나 미국 경제가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데요. 목표로 했던 2% 인플레이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 혹시 모를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를 막겠다는 생각이 큰 것 같습니다. 환율은 FOMC 전후로 잠시 주춤했다가 주요국의 금리 정책 발표 후에 다시 134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은 당분간 1300원대 이하로 내려가긴 쉽지 않아 보여요. 정말 1300원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그널 때문일까요? S&P 500 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고 당연하게도 제가 투자하는 부 역시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저는 부 5주를 추가 매수해서 총 183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3월 수익이 마이너스였는데 일주일 만에 2%나 올랐어요. 이대로 좀 쭉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올해 총 수익은 11%가량이고 누적 수익은 드디어 5억이 넘었습니다. 한 주 만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당장 다음 주에 다시 반납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계속 오르는 추세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최근 유튜브에서 시계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영상의 내용은 유명 대배우분의 시계 컬렉션에 대한 소개와 각 시계마다 간직한 에피소드를 설명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대배우는 박정수 님이셨고요. 혹시나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박정수 그리고 시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해당 영상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시계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니 참 뜬금없죠? 제가 이 영상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이 영상에는 이제 시계 외에도 박정수 배우님의 삶의 방향성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수 배우님의 시계 에피소드가 끝난 뒤부터 배우님의 소비 철학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재산의 50분의 1을 넘는 차를 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저축과 투자 그리고 소비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박정수 배우님의 차량 합계론을 곱씹어 보면서 왜 차는 내 재산의 50분의 1 수준으로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의 논리를 좀 찾아봤어요. 여러 고민 끝에 가장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꼽았고 그 이유를 여러분께 공유해 볼게요. 우리는 참 다양한 소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소비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필수 소비처 위주로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어요. 먼저 필수 소비처로는 의유비, 식비, 주거비, 통칭 의식주라고 하죠. 그리고 관리비, 교통비, 보험비, 생활용품, 의료비, 통신비 이 정도가 있겠네요. 간단하게만 추려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소비하는 필수 소비처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가용한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이 한정된 자원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까지도 해야 하고요. 우리가 100이라는 자원이 있으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소비를 저 100이라는 자원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엔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저축도 포함해서 100이니까
실제로 100을 다 소비할 순 없겠죠? 저축률은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예시로 40%를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저축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면 100 중 40%를 저축하면 이제 우리에게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은 한 60%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축 후에 남은 60%로 의료비, 식비, 주거비, 관리비, 교통비, 보험비, 생활용품, 의료비와 통신비 등등을 모두 해결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개인 용돈과 경조사비, 문화생활비 이런 것들이 더해지겠죠. 제가 말한 카테고리만 해도 지금 총 12개입니다. 저축 후에 남은 자원 60% 정도를 이 1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면 대략 한 카테고리당 5%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균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 같은 비율로 소비할 순 없죠. 아무래도 의식주 비중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할 거고 나머지 카테고리들은 중요도에 따라서 다시 배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카테고리별 평균값은 5% 정도니까 의식주를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 값은 아마 5% 이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교통비,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차량 구매와 유지, 보험비가 전부 다 교통비 쪽에 들어가겠죠? 이 총 합의 비중이 5%보다 높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다른 소비처와 연관된 생활이 조금 더 불편해지거나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소비할 카테고리가 별로 없다. 그런 분들은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평균 퍼센티지가 좀 높아질 수는 있겠죠? 또는 월소득이나 큰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모든 소비 비용을 다 계산을 해도 좀 넉넉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개개인의 특성은 잠시 내려놓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차량이 내 자산 비중에서 5% 이상을 넘어간다. 또는 내 월 소득 비중에서 5% 이상 매월 소비한다. 이렇게 된다면 좀 나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소비처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박정수 배우님은 심지어 차량이 내 자산의 50분의 1인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차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요. 대단하죠? 그렇다는 건 다른 소비처에 더 쓴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저축이나 투자에 더 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정리해보면 우리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비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교통비 카테고리에 그리고 차량 카테고리에 내 자산 또는 월소득의 5% 가까이 또는 5%가 넘는 그 이상을 할애하는 것은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소비처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포기해야지만 차량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량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자산 또는 내 월소득의 한 2에서 5%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박정수 배우님의 차량학개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차가 있으신 분들은 내 차는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는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 내 월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셨을 것 같고 차가 없으시더라도 내가 소비하는 소비처가 얼마나 다양했으며 각 소비처들이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차량으로 발생한 비용을 내 자산 또는 내 월소득의 5%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건 어떨까요? 가능하다면 박정수 배우님처럼 2%대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아낀 비용은 다른 소비처에 사용되지 않고 되도록 저축과 투자에 사용되어야겠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